노이엘리브.com 무료 전자도서관 http://noiellive.com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의 모든 책 http://noiellive.com/오서/푸틴_블래디미어.html 다른 형식의 같은 책 http://noiellive.com/복/푸틴_블래디미어/푸틴 인터뷰/블룸버그.html 독서를 즐기십시오. 블라디미르 푸틴, 블룸버그 인터뷰 제2 마이클 리스웨잇, 재번역 대통령 각하, 블룸버그와의 대화에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국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연안, 실질적으로 국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되는 WEF입니다. 이 포럼에서 무엇을 달성할 계획입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이것은 파트너와 잠재적 투자자들의 관심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 이 행사는 이런 종류의 다른 지역 포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많은 것을 개최합니다. 이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제 포럼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름 초여름에 개최합니다. 이것은 소치의 경제 포럼입니다. 극동 지역은 이 지역의 우선 개발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심지어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영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지만 러시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막대한 부와 기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천연 자원과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극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극동 자체를 의미합니다. 프라이모스키 크레이, 커바로프스 크레이, 여기는 켐체트커, 여기는 척카트커이지만 이것은 소위 동부 시베리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모든 땅에는 엄청난 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 가스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주석 매장량의 90%, 러시아 금 매장량의 30%, 목재 매장량의 35%, 러시아 어류의 70%가 잡힙니다. 여기 이 바다에서. 그리고 이것은 교통 및 철도 인프라가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도로 통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 항공산업, 우주산업의 발전 기회. 아시다시피 우리는 극동 지역 중 하나의 새로운 러시아 우주 비행장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말했듯이 전투 항공을 포함하여 항공이 전통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 항공기는 극동 러시아에서 생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로 민간용 선박 생산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나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유망한 사이트 중 하나의 작업 시작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웃들과 인도주의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음악, 연극 활동, 전시 활동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최근에 우리의 뛰어난 음악가이자 지휘자인 에마어 거지예브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분관을 개관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 ST, 피터즈버그 허미티지와 베건 오브 벨레이 스쿨의 지점을 열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극동연방대학교 건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교육기관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천 명의 외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과학과 고등교육이 발전하고 교육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과학 활동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요구를 고려할 때 그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에 나열된 모든 것 외에도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고 유망한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생물학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수년 동안 특히 해양 생물학 연구를 위해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주요 기관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에 새 센터를 시작하고 그의 감독하에 해양 수족관을 지었습니다. 대중을 위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과 소통하는 것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해양 생물학 그 자체. 흥미롭고 유망한 클러스터가 여기에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는 잠재적 투자자,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국 동료들이 이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제2 마이클 스웨잇 포럼의 손님 중 한 명은 일본의 아베 총리입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진지한 경제 협력과 확장에 대한 대가로 쿠릴 열도 중 하나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럼 거래를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는 영토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핵심 문제이지만 일본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1956년에 우리는 협정에 서명했고 놀랍게도 소련 최고 소비에트와 일본 의회 모두에서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것을 이행하기를 거부했고 소련도 이 조약에 따른 모든 합의를 무효화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동료들이 이 주제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자고 요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고 중간에 만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주도가 아니라 일본 측의 주도로 실제로 이러한 접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파트너들은 이 주제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판매에 대해 어떤 종류의 교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패배하거나 패배감을 느끼지 않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제2 마이클 스웨잇, 하지만 이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까? 1956년보다 더 가깝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1956년보다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했고 차관급의 외무장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항상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 수준에서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면 이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 간 관계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원칙에 따라 손상됩니다. 제2 마이클 스웨잇, 실제로 동쪽 측면에 있는 영토는 당신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타라바로프 섬을 중국에 주셨는데 예를 들어 칼리닝그라드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분쟁 지역이었으며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과 40년 동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40년 동안 결국 우리는 타협. 영토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러시아에 할당되고 영토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할당됩니다. 나는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그 당시까지 발전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배경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동일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달성한다면 여기에서 약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 문제와 중국과의 협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야? 일본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제기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결과와 관련된 국제 문서에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국경 문제에 대해 중국 친구들과 논의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군사 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사실 이번이 두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 서부와 관련하여. 당신은 칼리닝그라드를 언급했습니다. 제2 마이클 스웨잇, 물론 농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농담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검토하기 시작하고 싶다면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칼리닝그라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독일의 동부 땅, 폴란드의 일부인 르보프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헝가리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손에 깃발을 꽂고 시작하세요. 제2 마이클 리스웨잇, 중국에 대해 다른 질문을 해도 될까요? 2013년에 당신은 중국과의 무역이 2015년까지 1000억 달러, 2020년까지 2000억 달러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무역액은 약 700억 달러로 떨어졌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나는 루블의 환율과 함께 유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2000억 달러라는 이 목표가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예, 저는 이것이 상당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무역 수준이 하락한 이유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약 1000억 달러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삼았고 9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전통적인 수출품 가격 하락에 있으며 환율 차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제재가 그것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제재와 중국과의 관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과 질의 관계를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질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제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역 감소는 에너지 가격 및 환율 차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요인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리적 볼륨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 관계는 오늘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중국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 순전히 무역 외에도 전통 상품, 한편으로는 에너지 자원, 탄화수소, 석유, 가스, 석유 제품, 다른 한편으로는 섬유 및 신발을 이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의 협력으로.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합동 우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무거운 헬리콥터 생산을 구현하는 이 프로젝트를 구현할 예정이며 광동체 장거리 항공기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공학 분야, 고속철 분야, 가공 분야, 목재 가공 분야 등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우리는 이미 태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고 이미 2기가 가동 중이며 매우 잘 작동하고 있으며 2기를 더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다각화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저는 당신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2000년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좀 더 아시아 국가에 가까워지고 덜 유럽적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더 발전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시아인과 유럽인 사이의 선을 전혀 긋지 않을 것입니다. 구분선은 다른 차원, 즉 개발 차원에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규모는 1.7배 증가했고 러시아 경제는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구매력 평가 측면에서 러시아 경제는 오늘날 세계 5위 또는 6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15년 전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보복 조치로 러시아의 부가 한제재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장에 우리 상품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우호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의 농산물에 우리 시장을 폐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우리 시장의 해방은 우리 농업 생산자들이 국내 상품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합니다. 여러 사건, 제재 성격뿐만 아니라 순전히 객관적인 세계 경제의 과정으로 인해 GDP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GDP가 약간 감소하고 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매년 3%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3%,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5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가 상당한 회복을 겪었다는 사실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에 우리는 120억 개의 금과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었고 제 생각에는 200억 개가 넘는 외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대외 부채와 외환 보유고 비율이 가장 좋은 상위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1일 현재 우리는 거의 4천억 달러의 금과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 비율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수치는 거의 3배로 떨어졌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불행히도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소득의 일반적인 하락이지만 여전히 1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가치입니다. 연금은 여러 번 증가했으며 실질 임금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 요소는 우리가 쌓았던 것과 각 국가의 발전의 기초가 된 인구 통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부정적인 인구 통계 학적 추세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러시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100만 명, 연간 마이너스 90만 명이라는 끔찍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레싯, 당신은 소설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는 최근 역사상 가장 낮은 유아 사망률과 가장 낮은 산모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비에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대 수명을 늘리는 임무를 스스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아마도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인, 당신은 러시아 경제와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러시아가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G20에 갈 것이고 당신은 서양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봤고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으며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더 많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서구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고 스스로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국의 탈퇴, 이주 위기, 선거 및 기타 모든 문제를 기억합니다. 이제 서구가 전에 없이 분열된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세계 경제 전체에 많은 문제가 있고 서구 경제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도 전문가 자신과 귀하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일 뿐이며 EU 확대 정책이 예를 들어 특정 경제의 유로존 가입 준비와 관련된 특정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다소 약한 경제 지표로 단일 통화에 진입하고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 자체를 가혹한 시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국가 통화를 달러에 엄격하게 묶고 더 이상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또는 그 이상. 요존 입구이기도 하다. 제2 마이클 레싯,
유로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그러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유럽 경제의 근본적인 토대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서유럽 지도자들이 물론 논쟁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이것을 아주 잘 보고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어느 쪽을 볼 것인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들은 금융상품, 금융 펌핑을 남용하지 않고 주로 구조적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그다지 심각하지 않으며 아마도 우리가 아직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즉, 러시아 연방의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우위와 결과적으로 이러한 석유 및 가스 수익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그러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아니라 구조적 개혁이 오래전에 지연되었으며 저는 주요 경제국이 유럽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실용적이고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과 외환 보유고의 약 40%를 유로화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같은 수의 회원으로 유럽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다음으로 유럽 연합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도발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하지만 당신은 유럽을 여러 번 비판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예, 비판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금과 외환 보유고의 40%를 유로화로 유지하고 유로존 붕괴에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 발전 측면에서 동등한 국가 그룹을 통합하는 일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유로화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로 지역의 현재 회원 수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임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밀접하게 따르고 있으며 유럽 파트너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이 비판에 대해 말한 것은 외교 정책을 비판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비판하고 파트너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우리도 실수에 대해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위원회와 유럽의 주요 경제는 매우 실용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레싯, 러시아 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노블 환율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앙은행의 특권이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7월 19일 달러가 62.8 루블의 가치가 있었을 때 루블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추세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65 루블을 제공합니다. 행복할 정도로 약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야 합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항상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나는 중앙은행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중앙은행 이사회나 중앙은행 회장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물론 이사회 구성원 및 중앙은행 회장과 접촉하고 있지만 지시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루블이 너무 강하다고 말하면 중앙은행의 입장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경제의 수출 지향 부문에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루블이 약할 때 판매하기가 더 쉽고 여기에서 저렴한 루블로 생산하고 비싼 달러에 판매하고 달러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은 다음 루블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을 얻으십시오. 그러므로 이것들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환율 규제 문제는 실제로 주요 규제 기관의 기능,
즉 중앙은행의 기능에 속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는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산업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만 환율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요 문제는 환율의 안정성이며 모든 뉘앙스가 있는 중앙은행은 여전히 100/4인 U200B 100/4인 U200 비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은행이 국가 통화의 변동 환율로 전환한 후에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은 또한 국가은행 시스템의 안정성, 경제의 화폐 공급이 어떻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고려해야 할 많은 구성 요소가 있으며 그 역량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2 마이클 레싯, 루블이 조금 더 약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그런가요? 이것이 귀하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귀하는 언급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제 입장은 환율이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균형이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 그리고 이 균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약한 이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균형과 더 높은 유율을 필요로 하는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익 사이의 균형입니다. 국내 생산자, 예를 들어 농업 생산자 간의 균형은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4천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마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장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구매자의 이익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정은 특정 그룹 또는 한두 그룹의 이익에 따라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 자체 발전의 근본적인 이익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2 마이클 리스윗, 당신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불만을 표명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룹 중 하나, 즉 수출업자에게 더 약한 루블을 갖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방금 언급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윗, 매장량에 대해 예전에는 5천억 달러였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400달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위기 초기보다는 낫습니다. 최대 5천억 달러를 다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며 중앙은행이 자원을 늘리기 위해 언제 달러를 사기 시작해야 하며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중앙은행의 금과 외환 보유고가 14% 증가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윗, 그들은 조금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체계적으로 달러를 계속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당신과 나는 중앙은행의 준비금 수준에 대해 알고 있으며 목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및 외환 보유고의 목적은 경제 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외 무역 회전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수준이 러시아와 같은 경제에 최소 3개월 동안 대외 무역 회전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적어도 6개월 또는 그 이상 동안 금과 외환 보유고를 희생시키면서 모든 것이 작동을 멈춘다면 우리의 무역 회전율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성과 대외 무역 회전율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절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금과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통화, 구매 및 판매는 국내 외환 시장의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금 보유량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준비금이 2개 더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준비금 자체와 국민복지기금, 이것저것을 합치면 1,000억 달러에 이른다. 제2 마이클 리스윗,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유가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2년 전 유가가 80달러로 떨어지면서
석유 생산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50 미만이며 생산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경되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내가 석유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내 말이 틀렸습니다. 사실 나는 이것을 어디에서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급하게 말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육아에서는 새로운 유전이 시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석유 밑가스 근로자, 주로 석유 근로자는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석유 산업은 1조 5천억 루블을 투자했으며 파이프라인 운송 및 전력 산업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를 고려하면 과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총 투자는 3조 5천억 루블이었습니다. 연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석유 생산과 전력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1%. 그건 그렇고, 가스 수출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 시장의 20%라는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체 탄화수소 수출에서도 우리는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스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력 산업용 수력 발전량이 증가해 가스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화력 발전소에서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는 국내 에너지 시장의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즈프람은 우수한 상태이며 전통적인 파트너 국가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당신은 G20에서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화할 것입니다. 사우디가 원하면 석유 동결을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내가 아는 한 살만 씨는 부왕세자이지만 이것은 세부 사항입니다. 그는 매우 활기찬 정치가이며 우리는 그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를 당신이 협상할 수 있고 그와의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산량 동결을 거부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관점을 바꾸고 이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한 사우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입장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만 왕자와 내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나는 물론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첫 번째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분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분쟁은 생산이 중단되면 이란을 포함하여 모두가 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이 이 나라에 대한 잘 알려진 제재와 관련하여 매우 낮은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 수준의 제재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 편의성과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것을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정치적 면에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세계 가격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결국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그렇다면 이란이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도록 원유 생산 중단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예. 제2 마이클 리스웨잇,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그러나 예산은 현재 적자 기간에 있으며 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불을 늘려야 하며 언젠가는 돈을 빌려야 할 것입니다. 내부 시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원을 빌리기 위해 외부 시장으로 갈 것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지금까지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 시장에서 차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글로벌 금융 관계의 도구와 같은 전통적인 도구로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며 배치가 있었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합니다. 금융상품,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필요가 없습니다. 척 달러에 달하는 이러한 정부의 예비 자금으로 차입 비용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곳입니다. 그건 그렇고 차입도 가능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이 더 수익성이 있는지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적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방예산 적자는 2.6%였다. 이것은 상당히 수용 가능한 값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약 3%, 어쩌면 3.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또한 절대적으로 수용 가능한 값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산 지출 최적화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성격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인구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만이 연금을 4%로 세기화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반기에는 세기화하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5천 루블의 일시불을 지급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과 비교할 수 있는 각 연금 수급자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실용적이고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직책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고 있으며 정치적 야망을 위해 준비금을 무분별하게 분산시키고 무분별하게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외부 자금 조달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무역 수지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균형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올해 상반기에 450억 달러의 흑자 무역 수지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해마다 여러 번 감소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해마다 보면 10 미만 어딘가에 이미 있었습니다. 8월에서 8월로 보면 이제 3%의 약간의 퍼센트가 있습니다. 실업률은 5.7%로 상당히 수용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경제 지표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물론 이미 현대적인 조건에 적응한 우리 경제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침착하고 자신 있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고 희망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제2 마이클리스의 민영화와 석유에 대해 다시 묻고 싶습니다. 배슈네프트의 민영화를 연기했습니까? 우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라즈니프트에 이고시키는 배슈네프트의 절반을 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당신은 항상 대규모 국영 기업이 민영화되고 있는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방금 국영 기업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라즈니프트는 국영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의 일부는 BP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런데 영국 회사, 당신은 영국 시민입니다. 즉, 사실 당신도 어느 정도 제2 마이클리스웨이, 하지만 테레사 메이가 BP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라즈니프트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영 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9.7%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통제하는 한 회사가 다른 순수 국유 회사를 인수할 때 이것은 아마도 최선의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민영화 과정에서 조직되어야 하는 경매에서 누가 더 많은 돈을 줄 것인지가 예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장 참여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아니지만 정부가 배슈네프트의 민영화를 연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2 마이클 레싯, 그리고 다시 민영화 문제입니다. 2012년에 민영화 속도를 높이고 싶다고 하셨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국가가 그러한 회사의 50%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더 많이 팔아야 할 것입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는 그렇게 큰 지분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경제 자체의 구조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한 가지 관점에서 편리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러시아 경제에는 너무 많은 국가가 있지만 재정 이익의 관점에서도 하락하는 시장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항상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민영화 프로세스와 특정 자산에서 국가의 점진적인 철수 측면에서 우리의 추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라즈니프트 회사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라즈니프트 자체 패키지의 일부를 민영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가장 좋은 확인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러시아 다이아몬드 광산 회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패키지의 일부를 사유화할 것입니다. 제2 마이클 레싯, 알로사? 블라디미르 푸틴, ALROSA.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꾸지는 않는다. 우리가 말했듯이 소란, 즉 일종의 긴장된 반응을 보여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합니다. 아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국가와 러시아 경제에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인, 그럼 올해 라즈니프트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신가요?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는 올해 이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라즈니프트 경영진과 함께 이 거래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적절한 전략적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인, 그리고 이 지분은 50%. 러시아 정부가 이 회사들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소유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는 여기서 끔찍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 회사의 외국인 주주, 외국인 투자자가 50% 포함되었을 때 연방 예산에 대한 기여도와 세금 납부액이 한 번에 여러 배로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효율성은 전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 국가의 궁극적인 이익, 재정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인, 제가 좀 부담을 드려도 될까요? 나는 수년 동안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매우 단호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모두가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행동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인, 예, 다소 단호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인,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혁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당신은 오히려 덜 단호했습니다. 중국, 베트남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경제를 상당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소수의 회사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개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세요. 우리는 토지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시장 경제를 가진 세계의 많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부문이 거의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나즈니프트와 베슈네프트라는 회사 이름을 지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다른 많은 산유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러시아가 이러한 개혁에 대해 덜 진전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것은 높은 유가로 인해 경제 참여자들이 많은 수입을 얻는 산업에서 벗어나 다른 산업에 돈과 자원을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결과가 있습니다. 보세요. 재작년에는 예산이 석유 및 가스 수입에서 53%를 받았고, 재작년에는 2014년에 2015년, 43년, 올해는 약 36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 개별 산업의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재 국가 전체의 산업 생산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0.3% 작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당신과 내가 있는 극동에서 산업 생산, 즉 산업 생산의 성장은 5.4%입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환경, 행정부에서 개편이 있었지만 이제 예를 들어 게즈프람과 같은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확인해보니 게즈프람은 현재 10년 전 가치의 15%에 불과하며 현재 세계 10대 기업 중 188위입니다. 얼렉세이 밀러는 1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임기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며 왜 그것을 참습니까? 당신은 유능한 관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게즈프람은 분명히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직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는 러시아 경제, 사회 영역 및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특성 때문입니다. 게즈프람의 기능 중 하나는 러시아의 대규모 에너지 부문을 제공하고 이 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를 가을 겨울 최고치로 중단 없이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게즈프람의 평가는 상당히 추측에 가깝고 우리는 절대 걱정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게즈프람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의 가스 개발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동안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파이프 가스는 항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게즈프람은 이제 전통적인 파트너 국가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게즈프람 보고서 참조,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적인 요소와 환경 기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스 외에 다른 1차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전만 빼고요. 그러나 여기에도 원자력에 대한 많은 문제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가스에는 그런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가스 매장량 측면에서 선두주자인 국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러시아 연방입니다. 그리고 게즈프람은 경영진에게 할당된 모든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질문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봅니다. 나는 게즈프람의 경영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하고 나쁘게, 그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더 유연하게 행동해야 하며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가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스 사업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석유 거래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산 및 운송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산 구조물이 특정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부 조건에 따라 일부 유동 프레임워크에서 파트너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럽 파트너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다면 결국 그들 자신이 게즈프람과의 장기 계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세요. 가격이 비쌌을 때 게즈프람의 상한가를 조금 낮추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유가는 하락했고 가스 가격은 석유에 고정되어 있으며 어떤 이유로 아무도 가스 가격 인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가 그것에 만족합니다. 이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모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당신이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군대의 80%를 잃게 될 장군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게즈프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즈프람은 그 장군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이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장군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 경우 장군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언제든지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비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따라서 다가오는 G20에서 버락 오바마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상황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도널드 트럼프 또는 힐러리 클린턴 중 누구와 접촉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모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욕망뿐만 아니라 강화된 정치적 의지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정치 과정에 간섭하지 않았고 간섭하지 않았으며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에 깊게 모니터링하고 선거 결과를 기다린 다음 원하는 경우 모든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조금 미뤄보겠습니다. 2011년에 당신은 힐러리 클린턴이 그 순간 러시아에서 폭발한 시위를 부추기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07년에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푸틴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에 그는 당신을 칭찬했습니다. 내년에 그는 당신이 그의 새로운 친구,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당신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을 없애려고 하는 여자와 당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남자 사이에 극단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내리는 선택 중 하나가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본질적으로 귀하의 질문에 답했지만 다시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대통령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러시아와 협력하고 싶다고 말하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듯이 누군가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일 수도 있음. 우리를 제거하고 싶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역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접근 방식으로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저는 미국의 국내 정치 캠페인 과정에서 반러시아 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모든 종류의 신호를 사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행정부에서는 선거 운동 중에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을 복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어깨에 놓인 책임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견고하고 차분하며 균형 잡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한다는 사실에 대해 아시다시피 트럼프 팀 측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 중 한 명 또는 그의 팀 구성원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자금을 통해 클린턴 가족에게 돈을 지불했으며 실제로 우리는 클린턴 가족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빌리 어떤 자금을 통해 어디에서 공연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부 정치 투쟁이 도구로 한쪽과 다른 쪽 모두에 의해 사용되며 제 생각에는 나쁘다. 그러나 물론 누군가가 러시아와 협력하고 싶다고 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제2 마이클 스웨이트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비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해커가 너무 많고 그들은 선조 세공을 아주 미묘하게 행하여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에 자신의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해커. 가능하다면 확인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주 차원에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클린턴 부인의 캠페인 본부에서 일부 데이터를 해킹했는지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중요한가? 대중에게 제시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는지에 대한 검색과 관련된 몇 가지 부차적 문제로 대체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러시아는 국가 수준에서 이것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류의 정보가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 중 한 명이니 경우 MRS, 클린턴은 그녀를 위해 일했지만 모든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흥미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공식적으로 그곳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부 정치 생활의 신경과 특성을 느낄 필요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외교부의 전문가들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 마이클 레싯, 지금은 솔직히 말할 때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해킹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모두 해킹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G20은 외교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련의 규칙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현실이 될 것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G22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다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은 무엇보다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정치가 경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말다툼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순전히 세계 정치와 관련된 문제라면 G20 의제의 과부하가 걸리고 대신 재정 문제, 경제의 구조적 변화 문제, 탈세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대신 시리아 문제 또는 다른 세계 문제에 대해 끝없이 논쟁할 것입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플랫폼, 다른 포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과 같이 충분합니다. 보안위원회 제2 마이클 스웨이트, 트럼프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변덕스럽다고 말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클린턴이 더 나은가요?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는 미국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과 다른 후보자의 모든 터무니없는 일에 대해 둘 다 충격적인 일에 참여하고 각자의 방식으로만 그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며 어떤 점이 필요한지 이해합니다. 미국 자체의 유권자들이 이해하고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약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 유권자, 평균 소득을 가진 보통 사람, 노동 계급, 특정 기업가 그룹,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클린턴 부인은 유권자의 또 다른 부분에 있고 그녀는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이 설정하고 있는 최고의 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정치 문화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아무도 외부에서 간섭하고 논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세 번째로 답하면서 저는 미국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모든 대통령과 함께 모든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이 러시아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이, 다른 나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G20에서 터리서 메이를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영국은 곧 러시아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일부이지만 곧 유럽연합의 일부가 아닐 것입니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그들과 협상할 것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이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당신은 수년 동안 저널리즘에서 일해왔으며 매우 박식한 사람이고 국제 상황의 악화와 관련된 모든 위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핵 강국 사이,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물론 당신은 나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서 받는 인터뷰이며 그 반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묻겠습니다. 캐리비안 위기 수준의 확대를 원하십니까? 제2 마이클 리스웨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물론 아닙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이, 그것이 내가 트럼프에 대해 물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러시아가 영국 및 미국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나는 러시아와 좋은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선거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국민이 지명하는 어떤 대통령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는 G20의 주변부인 중국에서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는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불행히도 최근 러시아와 영국의 관계는 최선의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영국과의 관계를 축소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상호 접촉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측이 일부 영역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을 삐죽 내밀거나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양국 간에 유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석유 회사인 나즈니프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거의 20%, 19.7가 BP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회사입니까? 브리티시 페트로리엄 맞죠? 아마도 이미 좋은 것 같습니다. 브리티시 펀놀리엄의 자본화는 주로 러시아와 해외에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한 나즈니프트의 19%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안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BP는 멕시코만에서 잘 알려진 슬픈 사건 이후 어려운 위치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북부 호송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것은 빨간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부 호송 참가자를 영웅으로 대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동의 승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이,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영국이 러시아와 합의에 도달하는 경향이 더 커질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영국은 탈퇴하고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지만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탈퇴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한 한 그 존재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에 부재하지만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동맹국의 의무에 따라 인도되고 이것이 러시아와의 협력보다 더 큰 국가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영국 파트너의 선택, 우선순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특별 파트너십의 틀 내에서 영국이 주요 파트너인 미국의 의견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정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국이 우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제2 마이클 레싯, G20의 마지막 질문은 어도권입니다. 최근 터키 탱크가 시리아 영토에 진입했을 때 특별히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터키가 이제 귀화의 입장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아사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도권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든 바꾸셨습니까? 당신은 러시아 폭격기가 격추되었을 때 그가 당신의 등을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우선 우리 국민의 죽음에 대해 터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 우리는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 분명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흑해 지역, 전 세계 및 중동 지역 모두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하며 에너지 부문에서 동일한 터키 스트림과 같은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운송 능력을 확장하고 국내 터키 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것과 관련된 첫 번째 부분은 결국 구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원하는 경우 유럽 파트너를 위한 운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조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매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빌려주고,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이러한 고유섬은 킬로와트시의 전기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매개 변수에 대한 합의를 고려하여 이것이 양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다른 모든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시리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상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고 계속 믿고 있듯이 정치 체제, 권력 변화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떠나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국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듣는데 이것은 저에게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단순히 확신하며 지난 10년 동안의 사건, 즉 이라크 민주화 시도, 리비아 민주화 시도 등을 통해 그러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테러의 성장에
리비아에서 민주주의의 요소를 어디에서 보십니까? 언젠가는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다.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 내전, 앞으로 이라크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는 큰 질문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사드가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이유로 외부의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국제법의 규범에 부합합니까? 인내심을 갖고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인내를 얻고 사회 구조의 변화에 기여한 후 자연적인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정치적 지혜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앞서 나가지 않고 점차적으로 문제를 구조적 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 정치 체제에서 말입니다. 터키의 행동에 관해서 우리는 터키 파트너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 차원과 국방부 및 외무부 차원에서 모두 접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2 마이클 레싯, 시리아에서요. 우리는 결국 시리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합의에 가까워졌습니다. 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의 방향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알다시피 협상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야당의 소위 건전한 부분이 제브헤트 엘너스러와 같은 급진적 그룹 및 테러 조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미국 파트너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브헤트 엘너스러 및 이와 유사한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당의 소위 건강한 부분을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더 이상 내부 투쟁이 요소가 아닙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무기와 탄약을 받는 외계인 무장 세력입니다. 사실 미국 파트너들도 이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캐리 국무장관이 확실히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인내와 인내를 동시에 보고 놀랐다. 그러나 여전히 제 생각에는 우리는 점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이미 무언가에 동의하고 우리의 합의를 세계 공동체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제가 말했듯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이 대통령 재임 기간 전체를 살펴보면 서방과의 상황은 항상 신뢰 부족으로 특징지어졌으며 다양한 갈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기간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았다면 뭔가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요. 저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파트너들은 많이 달라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사라지고 새로운 러시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서방의 파트너에게 팔을 열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도청 시스템을 여는 것과 같은 제스처에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CIA가 이 주변에 도청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방향으로 작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 국경을 따라 전략 항공의 비행을 중단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비행을 하지 않았고 미국은 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미국의 참여로 일종의 새로운 유럽 안보 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NATO 확장 프로세스가 시작되어 우리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번 반복한 다음 두 번째 반복합니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탄도 미사일 방지 조약을 유지하거나 현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전략적 미사일 방어 체제의 적극적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즉, 전략 체제는 전략 핵군의 일부로 주변으로 이동하여 루마니아와 그런 다음 폴란드에서 그런 다음 첫 번째 단계에서 기억하듯이 이란 핵 위협과 관련하여 수행한 다음 미국을 포함하여 이란과 합의에 서명하고 이미 비준했으며 위협이 없으며 위치 영역은 계속해서 건축되다. 문제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그런 다음 우리는 당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지만 타악기 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을 때 파트너가 걱정하면서 어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왜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까? 예, 아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완전한 붕괴를 배경으로, 솔직히 말해서 군대의 전투 능력이 온화하게 낮은 배경을 배경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군의 전투 잠재력을 회복하고 군산복합체를 재창조하기 위해 우리는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리 공장에 앉아있는 미국의 관찰자들, 이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에 바로 앉아 있었고 그것이 신뢰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단계,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어떻게든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며, 이것은 당신과 관련이 없으며, 이것은 당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코카서스와 체첸 공화국의 어려운 사건인 우리 역사상 매우 민감한 시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론인입니다. 당신은 서구의 정치적 기득권층과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합법적인 러시아 당국을 지원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것은 분리주의와 사실은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알카에다가 무장 세력과 분리주의자 편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걱정하고 있고 우리는 당신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의적이며 정치적, 지정학적 투쟁이 논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파트너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서양을 보고 요약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요약하십시오. 아마도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불신의 뿌리는 러시아의 영향력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경 국가를 통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긴장은 주로 발트의 연안 국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제 생각에 정치에 실제로 관여하는 모든 건전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발트의 연안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NATO와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NATO 국가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600만 정도 어딘가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억 4,600만입니다. 예, 우리는 가장 큰 원자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여 발트의 연안 국가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무슨 말도 안 돼? 이것은 첫 번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뜻에 반하여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확신한다는 사실에 있는 매우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국민의 뜻에 반하여 행해질 수 없으며 일부 파트너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크리미아를 생각할 때 70%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크리미아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가 러시아에 합류하는 것임을 알아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곳, 코소보에서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치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러시아가 협력을 목표로 하는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외교 정책을 추구했고 추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향권의 일부 확장에 관해서 나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9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다. 이것은 서유럽 전체와 대서양을 통해 모스크바에서 뉴욕까지보다 약간 적습니다. 뭔가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절대 영토에 있지 않습니다. 영향력에 관해서는 우리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눈에 띄고 중요하기를 원하지만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 이웃과의 동등한 협력 개발과 관련된 영향과 같이 여기에 절대적으로 평화롭고 긍정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교 정책과 대외 경제 활동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제2 마이클 스웨이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크리미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급했고, 몇 가지 보증을 했고, 저를 안심시켰고, 2014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우리 특파원은 크리미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 번, 제 생각에 3번 물었고 크리미아의 러시아 군대가 그곳의 정부 건물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고 1년 후에 당신은 크리미아를 통제하기 위한 작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물론이죠. 나는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 여러 번 논평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투표와 국민투표의 안전한 진행을 보장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민족주의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위하고 산채로 불태웠을 때 오데사의 노동조합원에서 사람들을 산채로 불태운 것보다 더 나쁜 비극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크리미아에서 이것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투표소에 와서 투표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총구를 들고 투표소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명백해서 그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금 크리미아로 직접 가서 그곳을 산책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게 다야. 따라서 우리 군대는 크리미아에 있었고 우크라이나와의 관련 계약의 틀에 있던 우리 그룹의 수적 힘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법에 투표하기 2년 전에 선출된 크리미아 의회가의 국민투표에 투표한 다음 독립에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즉, 크리미아에 사는 사람들의 절대적으로 합법적이고 대표적인 권력기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법적 요소입니다. 코소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고 모든 서방 파트너들은 이 결정에 박수를 보냈으며 그 결정은 독립 문제를 결정할 때 특정 국가의 중앙 당국의 결정이 국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야. 그래서 우리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지에 불과합니다. 제2 마이클 레싯, 유산과 업적에 대한 마지막 몇 가지 질문입니다.
2018년 대선에 참여할지 말지 결정하셨나요?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는 이제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를 거쳐야 하고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의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기상조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해롭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설정한 계획과 임무가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와 사회 영역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2018년 대선 캠페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 마이클 스웨잇, 이제 러시아를 통치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언제보다 쉬울까요? 이반 더 테러벨 또는 니콜러스 II 또는 브레즈네프, 크루스체브, 스탈린 아래에서? 제2 마이클 스웨잇, 당신의 하루에. 블라디미르 푸틴, 저는 그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서구 파트너들의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부 민주주의의 과정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선거 운동의 과정과 결과에 각인을 남길 것입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요 정치 세력인 통합 러시아당의 등급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무엇? 적극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현재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정당이며 모두 TV 화면, 미디어, 신문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나요? 그들은 모두 정부를 비판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더 잘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거나 피상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도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TV 화면에서는 매우 멋지게 보입니다. 맹세하고 여당 대표를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다지 인기가 없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결정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2 마이클 레싯, 중국인들은 이 모든 선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은 정치 체제와 국가가 다릅니다. 나는 15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와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혼란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국인들에게 그들의 나라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지 결정할 권리와 기회를 줍시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이고 프로세스가 다르고 정치 시스템의 개발 수준이 다르며 이것은 완전히 다른 품질입니다. 문제조차도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질에 있지만 발전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 이것은 저를 기쁘게 할 뿐이며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강화되어 항상 유능한 상태에 있고 개발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치 시스템 내에서 그러한 균형이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제2 마이클 레싯, 2018년에 당신은 최장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선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 원수, 또 다른 러시아 대통령이 선출되고 시민 스스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이미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 정치적, 내부적 정치 및 경제적 과정. 따라서 우리는 이미 2018년 이후 경제, 우선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치 과정이 어떻게 발전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고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 발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국가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어떻게든 수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것은 미래의 대통령, 미래의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윗, 당신은 방금 정부를 개편했습니다. 당신은 일부를 승진시켰고 일부 전직 보호자를 승진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미래 지도자가 젊은 세대를 대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네, 물론이죠. 미래의 지도자는 상당히 젊지만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다양한 특별 서비스의 대표자인 국군은 여기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와 연방보안국 대표가 지역 지도부 수준에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연방보안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더 나빠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성장이 가능하며 더 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 분야에서 국가에 봉사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고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왜 안 될까요? 그는 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 지역 수준의 정부와 관련하여 선거를 거쳐 특정 지역 인구의 판단에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십시오. 그 지역의 지도자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느껴야 하며 그에게 투표하면 그를 신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제2 마이클 리스윗, 방금 당신 이후에 구체화될 시스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개인적인 시스템, 성격에 기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투표합니다. 반면에 러시아에는 nemtsov 살인 사건과 같은 법 집행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사건을 비난했다는 것을 압니다. 현재 러시아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알다시피 어떤 나라도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고 장담합니다. 미국은 관리하기 쉽다. 간단해 보이는 일도 쉽게 풀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관타나모.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그는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그가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1000가지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정말 나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라도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문제는 나라가 크냐 작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귀하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정치 체제의 발전 단계와 경제의 시장 원칙 형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의미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치 영역에는 특성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완벽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군주제를 가졌고 공산주의 시대가 거의 즉시 왔고 기반이 약간 확장되었지만 어느 정도 국가의 지도력 시스템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990년대에 와서야 우리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완전히 다른 내부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프로세스이므로 특정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투표소에 갈 때 자신의 책임을 느끼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나 고려 사항을 단순히 신뢰하거나 단순히 특정 후보를 다른 후보에 대해 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도 후보자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잘 지켜보고 분석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되며 이는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분명한 대통령 형태의 정부가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 발생하므로 우리 상황에서 이런 의미에서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 제2 마이클 리스웨이 예를 들어 체첸과 카디로프의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게 통치하고 별도의 상황, 체첸에서 별도의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더 많은 불법과 더 개인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당신은 그것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었고 알카에다를 포함한 국제 테러 조직의 대표자들이 그곳을 지배했고 사람들이 참수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잊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같은 현재 체첸 수장인 렘전 캐디로프는 소위 첫 번째 체첸 전쟁에서 손에 무기를 들고 연방군과 싸웠습니다. 결국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큰 변화이며 그의 아버지가 먼저 체첸의 초대 대통령, 그리고 그 자신이 체첸의 미래가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힘의 압력 아래서 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념에 따라 한 것입니다. 나는 체치니어의 초대 대통령과 함께 렘전 캐디로프의 아버지와의 첫 대화를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는 1999년에 내가 총리였을 때 우리는 체첸의 미래가 러시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또한 그것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도록. 그런 다음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연방센터는 일관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공격하고 후퇴한 다음 무언가에 동의한 다음 합의를 찢었습니다. 체첸 사람들은 국가 중앙정부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체첸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전적으로 러시아 연방 헌법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방 국가가 있고 연맹 회원에게는 특정 권리가 부여되며 이것은 체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를 파괴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지만 반대로 통합합니다. 예, 물론 여전히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 많은 부분을 잊어야 하며 마침내 19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어려운 사건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우리가 내부 정치 구조와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러시아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페이지를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강화할 것입니다. 제2 마이클 레싯, 당신은 16년 동안 러시아를 관리했습니다. 핵심 지도자들을 살펴봅시다. 5에서 6년 이상 지속되는 지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오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자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나는 당신이 말했듯이 16년 동안 거기에 있었고 8년 동안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었고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스스로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능했던 3선. 우리 헌법은 2번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2번의 임기로 선출된 후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총리로 일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4년 뒤 나에게 그런 권리가 생겼을 때 나는 대통령직에 출마했고 당선되어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 16년이 아니라 4년, 지금은 4년,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이, 성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자, 기다려. 기간은 캐나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16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총리는 얼마나 오래 집권합니까? 행정부의 첫 번째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제2 마이클 리스웨잇, 하지만 16세는 아닙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그들 모두를 추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저는 16세가 아니라 12세입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비밀이 없으며 항상 사람들의 기분을 느끼고 그들의 필요, 형식에 대한 분위기, 문제 해결 방법, 우선순위를 느끼고 주로 여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 국민이 저에게 맡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언조가 된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클린턴주와 보시주이고 남쪽에는 자녀가 계속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딸들이 당신처럼 정치에 종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젊지만 아직 성인이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이미 선택했고 과학, 다른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매우 고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들은 수요가 있다고 느끼고 이를 즐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사업에 대해 매우 책임감 있고 정직합니다. 제2 마이클 레싯,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이곳을 방문했을 때 영화 닥터 지바고와 두 번째 영화인 대부를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잘 알려진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문화는 다면적이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이해하고 느끼고 싶다면 물론 책을 읽어야 합니다. 톨스토이, 체코브, 고갈, 토어게니어프,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듣고 클래식 발레를 감상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확신합니다. 당신이 평범하고 평범한 시민을 만나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러시아인,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러시아인이 타타르, 모어드바이니언, 체천, 디제스테이니가 매우 개방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조금 순진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인과 러시아인의 사고 방식에서 지배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의 정신력의 특징적인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일부 이상에 대한 욕구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는 물론 여전히 물질적으로 아주 잘 살고 싶고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정신, 러시아인의 영혼에는 항상 높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일종의 높은 도덕적 이상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를 구별하고 좋은 방법으로 확신합니다. 제2 마이클 리스웨잇, 그렇다면 지바고 박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 대통령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이엘리브.com 무료 전자 도서관 http://노이엘리브.com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세요. http://노이엘리브.com/카멘트/푸틴 블레디미어 푸틴 인터뷰 블룸버그.html 저자의 모든 책 http://노이엘리브.com/오서/푸틴 블레디미어.html